찰싹찰싹. 내가 왜 네 형이야? 미국은 UAE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란 공습이 불을 뿜는 와중에도 한국 무기 도입하면 모든 지원 싹 다 끊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그런데 불과 12시간 후 UAE 전장에 천궁이 천검, 비호복합 무기 6종 세트가 도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트럼프 압박에도 불구하고 형제국 UAE를 선택한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부다비 방산조달 전략총괄 칼리드 알 나이안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사실 저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채 석 달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너진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허술했던 걸 제가 못 본 거였습니다. 저는 올해로 52입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산하 방산조달국에서 23년째 일하고 있고 그중 15년을 방공체계 도입 실무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계약서만 수백 건이고 그 계약서 대부분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레이시언, 노스롭 그러먼. 저에게 방공이란 곳 미국이었고 미국이란 곳 정답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간단합니다. 패트리엇이 걸프전에서 스커드를 요격하던 그 영상. 저는 20살 때 그걸 봤습니다. 사막 위로 불꽃이 갈라지던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방패구나 생각했죠. 그 이후로 미국 체계는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의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믿는 것처럼 한 번 각인된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저는 솔직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국방부 기술자문단에서 젊은 분석관 하나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천궁2 체계가 중거리 방공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기존 도입 체계를 재검토할 수준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다가 중간에 덮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건 그만큼 뭔가 부족하다는 뜻 아닌가. 제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제 말은 곧 결론이었고 결론 이후에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 쪽 제안은 서너 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천궁2 후속 확장형이라는 게 있다. 기존 체계와 연동이 가능하다. 공동 생산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기술 자립성이라든지 양산 속도 같은 이야기도 함께 따라왔죠.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서류는 받아도 돼. 검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뤘습니다.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 이 한마디가 저의 23년을 지배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흔들렸거든요. 예멘 쪽에서 날아오는 위협은 빈도도 정밀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고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군 수뇌부 사이에서는 방공망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당연히 저는 미국을 찾았습니다. 패트리엇 추가 배치, 사드 도입 가능성 타진, 장기 유지 보수 패키지 재협상, 워싱턴에 공문을 넣고 국방부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좀 이상했습니다. 미국 측 실무자,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 밑에서 일하는 제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통화에서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칼리드, 솔직히 말할게. 지금 워싱턴 분위기가 좀 복잡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동 배치 자산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거든.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태평양 쪽으로 재배치하는 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배치요. 지금 이 지역 위협이 최고조인 시점에. 물론 완전 철수는 아니야. 다만 우리도 우리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더 확실한 커밋먼트를 보여주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지. 확실한 커밋먼트. 그 말의 뜻을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더 큰 금액, 더 많은 조건, 더 깊은 종속. 방패를 사는 게 아니라 방패를 빌리기 위해 매달 사용료를 내는 구조.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뜨거웠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리화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자국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즈음 잊지 못할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국방회의 확대 간담회였습니다.
왕실 측근 원로 고문이신 라시드 어르신이 참석하셨는데 이분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칼날 같은 분이셨습니다. 걸프전과 이란 이라크 전쟁 시절 군수 실무를 직접 지휘하셨던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죠. 회의 끝 무렵 누군가 한국 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신임 분석관이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라시드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국은 계약서로 움직이는 나라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으면 해주고 안 써 있으면 안 해줘. 추가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하고 일정이 밀리면 그건 우리 문제가 되지. 어르신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한국은 달라.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움직여. 계약서에 없는 것도 밤새 고쳐놓고 우리 엔지니어를 옆에 앉혀서 가르쳐줘. 내가 30년 전 한국 업체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방사는 감정이 아니라 스펙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 파이살이 다가와 슬쩍 물었습니다. 라시드 어르신 말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야 옛날 기억이 좋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30년 전 경험으로 수조 원짜리 결정을 내릴 순 없잖아. 파이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년 넘게 믿어온 답이 있는데 누군가 전혀 다른 답을 내밀면 선뜻 손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아니, 안 간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측이 보내온 천궁2 확장형 제안서가 먼지를 덮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 위에 다른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레이시언에서 온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견적서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마지막 합리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미국이라는 방패가 조건부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가볍게 서랍 속에 밀어 넣었던 그 제안서가 불과 몇 달 뒤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보안정보국 소속 연락관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정기 브리핑 때나 얼굴을 비추는 사람인데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려 있고 서류 봉투를 가슴팍에 꼭 안고 있더군요. 총괄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건 2장짜리 요약 보고서였는데 읽는데 2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2분이 제 하루를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산수출통제국에서 한국 방산업체 몇 곳에 대해 기술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천궁2 체계의 핵심 운용 데이터, 레이더 탐지 알고리즘 관련 파라미터, 그리고 중동 수출형 모델의 현지 적응 사양까지. 명분은 동맹 간 상호 운용성 확보, 다시 말해 나토 호환 체계와의 연동을 위한 기술 협조라는 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연락관을 봤습니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복수 채널에서 교차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수위는 아직 파악 중이지만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동맹 간 협조. 말은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의 기술 정보를 왜 필요로 합니까? 자기들이 세계 최고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패트리엇이 최선이라면서요. 그런 나라가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 데이터를 달라고 한다. 저는 처음에 이 소문을 반쯤 흘려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쪽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신뢰해온 미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기술 견제라니, 그건 경쟁국한테 하는 짓이지 우방한테 하는 짓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F-35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군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F-35 도입건이 있었는데 이게 몇 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기술 이전은 안 되고 정비 자립도 안 되고 소스 코드 접근은 꿈도 못 꾸는 조건인데 가격은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조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 재조정을 은연중에 요구하는 뉘앙스. 무기를 팔면서 외교 노선까지 끼워 넣는 그 방식. 저는 공군 쪽 실무자한테 현황을 물었습니다. F-35건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총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는 건지 빌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비 한번 하려면 미국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석 달이 걸립니다. 전투기를 샀는데
열쇠는 저쪽이 들고 있는 셈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묘한 감각이 왔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 패트리엇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돈을 내고 체계를 들여왔는데 운용의 핵심 권한은 결국 저쪽에 있는 거 아닌가. 그때 공군 실무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총괄님, 한국 쪽에서 KF-21 기반으로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기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고 현지 생산 라인 구축도 논의할 수 있다고요. 공동 개발, 현지 생산, 기체 설계 단계부터 참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쪽은 완성품을 사라. 대신 열쇠는 우리가 갖는다. 다른 한쪽은 같이 만들자. 열쇠도 나눠 갖자. 같은 무기 거래인데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장 너머로 아부다비 스카이라인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는 동맹, 같이 만들자는 나라. 이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때 제임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의 그 미국 국방부 실무자요. 영상 통화를 하자더군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화면에 제임스의 얼굴이 떴는데 배경이 평소 그의 사무실이 아니라 어딘가 회의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칼리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최근에 한국 쪽하고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우리가 한국 쪽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아는 겁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진행한 게 없는데 접촉이라니 무슨 뜻이지? 천궁 확장형 제안서 검토하고 있다며. 칼리드, 우리가 지금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조율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데를 기웃거리면 일이 복잡해져. 기웃거린다. 저는 그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지를 검토하는 게 기웃거리는 겁니까? 물건을 사는 쪽이 비교 견적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임스, 우리는 항상 복수의 옵션을 검토해.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야. 물론이지. 다만 타이밍의 문제야. 지금 시점에서 한국 카드를 꺼내면 의회 쪽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 패트리엇 건이 꼬이면 그건 양쪽 다 손해잖아.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해라. 양쪽 다 손해라. 그런데 왜 압박을 받는 쪽은 항상 우리입니까?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두 묶음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왼쪽은 미국 쪽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제안서, 오른쪽은 한국 쪽 천궁2 확장형 제안서. 미국 쪽 서류를 넘기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핵심 조항의 밑줄을 긋고 메모를 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손이 느렸습니다. 같은 조항을 3번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조건부 기술 제한, 유지보수 독점 조항, 제3국 수출 통제. 예전에는 당연하게 넘기던 문구들이 그날따라 유독 거슬렸습니다. 한국 쪽 서류로 손을 옮겼습니다. 천궁2 확장형의 기술 스펙, 현지 면허 생산 가능성, 레이더 연동 체계의 개방형 설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던 한 문장. 본 체계는 도입국의 독자 운용 및 기술 발전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도입국의 독자 운용, 기술 발전을 전제로. 저도 모르게 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메모가 늘어났습니다. 레이더 탐지 범위 비교, 요격 고도 범위, 발사대 이동 시간, 현지 정비 자립도. 한국 쪽 서류 여백이 제 글씨로 빽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미국 쪽 서류에는 메모가 3줄, 한국 쪽 서류에는 메모가 3페이지. 저는 펜을 내려놓고 두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23해 동안 미국만 바라보던 사람이 한국 서류에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아직 한국을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올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화면을 보니 파이살이었습니다. 동료이자 공군 쪽 연락 채널을 함께 관리하는 사이인 그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건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칼리드, 자고 있었어. 아니, 사무실이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이살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오늘 한국 측 기술단 사람을 만났어. 비공식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자료를 봤는데 칼리드,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하고 좀 달라. 뭐가 다른데?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내일 아침에 보자.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파이살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기술을 안 파는 게 아니야. 같이 키우자는 거야. 나도 처음엔 영업 멘트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진심이더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한국 쪽 제안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서류만 읽으라는 것처럼. 그날은 새벽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4시에 걸려오는 전화는 오발신이거나 시차 착각한 해외 바이어 정도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은 국방부 합동상황실 직통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단번에 깼습니다. 이 번호가 울린다는 건 한 가지 뜻밖에 없거든요. 총괄님, 긴급 소집입니다. 30분 내 출두 요청드립니다.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타는 동안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인근에서 복수의 비행체가 탐지됐다.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세력으로 추정된다.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혼합된 복합 공격 징후가 포착됐다. 아부다비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우리에겐 패트리엇이 있다. 사드 전진 배치 논의도 돼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있다. 걸프 지역 최대 동맹국인 우리를 미국이 내버려 둘 리가 없다. 합동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주요 간부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이살도 와 있었고 공군 작전 참모, 해군 연안방어 책임자, 그리고 왕실 안보자문실에서 나온 사람까지.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협 궤적이 붉은 점으로 찍혀 있었는데 그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합참 정보분석관이 마른 목소리로 상황을 읽었습니다. 현재 탐지된 비행체는 드론 추정 20여 기, 순항미사일 추정 4기에서 6기입니다. 발사 원점은 이란 남동부 연안 및 예멘 북부로 추정됩니다. 궤적상 아부다비 핵심 기반 시설을 향하고 있으며 도달 예상 시간은 약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숫자가 머릿속에서 초 단위로 쪼개졌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 측 핫라인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방공망의 중추인 패트리엇 포대 운용은 미국 측 기술지원단과의 협조 없이는 완전한 전투 모드 전환이 불가능했거든요. 이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진의 승인 코드가 있어야 특정 교전 모드가 활성화되는 구조. 저는 그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 없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어함대 연락관실. 응답은 왔지만 실무 담당자가 부재라며 회신을 기다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미 중부사령부 전방지휘소. 상황 인지는 하고 있으나 대응 수위 결정은 워싱턴 본부 승인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세 번째 통화. 워싱턴 국방부 직통. 새벽 시간대라 당직 장교가 받았고 긴급 상황 보고 체계에 따라 상부 보고 후 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인. 조율, 상부 보고, 회신 대기.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절차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측에서 첫 번째 공식 회신이 왔습니다. 중부사령부 명이었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패트리엇 포대의 교전 모드 전환은 합동교전 규칙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워싱턴 본부와의 실시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태평양 전구 우선 배치 검토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 걸프 지역 자산 운용에 대한 전략적 재조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고 있는데 태평양 전구 우선 배치를 고려하라고요. 전략적 재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그 순간에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파이살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미국 쪽 뭐래? 저는 문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파이살은 읽더니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때 합참 정보분석관이 추가 브리핑을 올렸습니다. 총괄님, 참고 자료로 올린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내민 건 최근 수집된 해외 방산 운용 사례 보고서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내에서 미국 주도 장비를 운용하면서 겪은 사례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특정 정비 요청이 미국 본사 승인 지연으로 수개월 밀린 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점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통제한 건, 긴급 상황에서도 부품 조달이 수출 승인 절차에 묶인 건 한국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방패가 조건부라는 걸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궁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독자 체계를 키운 거였습니다. 남의 열쇠에 의존하면 문이 안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23년 동안 저는 미국이 우리 하늘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에 불이 떨어지려는 이 순간 미국은 절차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하면 너무 감정적이겠지만 그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파이살이 제 옆에 섰습니다. 칼리드, 한국 쪽에 연락해볼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며칠 전이었으면 그 제안을 웃어 넘겼을 겁니다.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문장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 상황실에서 붉은 점들이 스크린 위를 기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 방산협력 실무 채널이 연결됐습니다. 상대는 한국방위사업청 중동협력 담당이었는데 이름은 박준영이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됐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낮이었을 겁니다. 파이살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통화 중간에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측 실무자에게 직접 말을 건 순간이었습니다. 박 담당관님, 칼리드입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현재 미국 측 대응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 자체 방공망만으로는 복합 위협에 완전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측에서 단기간 내 지원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영 담당관의 목소리가 돌아왔는데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런데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총괄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현재 UAE 현지에 한국군 파견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크 부대 이후 지속된 군사교류 프레임 안에서 특수전 인력과 기술 지원 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현지 방공 자산과의 연동 훈련을 이미 수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다고요. 또한 천궁2 체계의 현지 운용 교범이 귀국 실무진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이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기존 배치 자산과의 연동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정식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미국은 절차를 말했습니다. 조건을 말했습니다. 승인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고르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펙입니까? 가격입니까? 브랜드입니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작동하는가? 내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작동하는가? 통화를 끊고 저는 상황실 한쪽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파이살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라시드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계약서로 움직이고 한국은 현장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 말을 시대착오적 감상이라고 치부했었죠.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실패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붉은 점 하나가 방공망 궤적을 뚫고 내려앉는 걸 저는 두 눈 뜨고 지켜봤습니다. 패트리엇 포대가 발사한 요격탄 두 발이 모두 빗나갔고 드론 한 기가 아부다비 남부산업단지 외곽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음이 상황실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진동은 느껴졌습니다. 발밑으로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전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합참 작전 참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타격 지점 확인 중입니다. 산업단지 외곽 변전시설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는 확인 중이고 시설 피해 규모는 아직 산정 불가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뚫렸을 뿐이지 나머지가 사라진 게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파상 공격이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차관, 에너지부 위기관리관, 왕실 안보자문관까지 전부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차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에너지부 위기관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변전시설 피해로 남부산업단지 전력 공급이 30% 감소했습니다. 48시간 내 복구가 안 되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석유화학 단지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 피해가 아닙니다. 주요 인프라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8시간. 이틀 안에 방공망을 보강하지 못하면 다음 공격에서 진짜 핵심 시설이 뚫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칼리드, 미국 쪽 상황은 어떤가? 저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절차 속에 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교전규칙 재확인이 진행 중이고
태평양 전구, 재배치 검토와 병행해서 걸프 자산 운용 방침을 조율하고 있다는 회신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차관의 눈에서 실망이 익혔습니다. 아니, 실망이 아니라 체념이었을 겁니다. 파이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쪽에 긴급 타진을 넣었습니다. 회신 대기 중입니다. 방 안의 시선이 파이살에게로 쏠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미묘한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분위기가 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그런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째 되던 순간 파이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측 박준영 담당관이었습니다. 파이살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그 전화기 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준영 담당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서도 없었습니다. 검토하겠다도 아니고 상부에 보고하겠다도 아니고 절차를 확인하겠다도 아니었습니다.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상황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질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몇 시간 전 패트리엇이 빗나갔을 때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때는 공포의 침묵이었고 이건 믿기지 않는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 담당관님, 칼리드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천궁 체계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궁2 확장형 발사대와 연동 장비 그리고 운용 인력이 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주둔 한국군 기술 지원단과의 연동도 동시에 가동됩니다. 추가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멈칫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현장 먼저 살리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저는 23년 동안 방산거래를 해왔습니다. 그 세계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조건이 붙고 모든 움직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게 이 바닥의 문법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오는 한복판에서 조건을 먼저 묻는 쪽은 저였고 조건을 나중으로 미루는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상황실은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주둔 부대와의 연락 채널이 열리고 기존 배치 자산과의 연동 프로토콜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파이살과 함께 현지 방공 진지 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기술 지원단과 직접 조율을 해야 했으니까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부다비 남부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두 번째 파상 공격의 징후가 감지됐다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먼 하늘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폭발음이 뒤따랐고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파편이었는지 충격파였는지 차 앞 유리에 금이 갔고 저는 조수석 쪽으로 몸이 쏠리면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마 위쪽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피였죠. 파이살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칼리드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고속도로 갓길이었고 저 멀리 하늘에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팔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군복이었는데 색이 달랐습니다. 사막 위장 패턴이 아니라 조금 더 진한 올리브색 계열 한국군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 주둔 부대 기술 지원단이 마침 같은 경로로 이동 중이었고 폭발을 목격하고 즉시 현장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의료 지원 인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군의관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간호장교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눈은 기억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차분하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제 이마에 피를 닦고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처가 깊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거즈를 대고 압박하면서 저를 똑바로 보며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안에서 무너진 겁니다. 52해를 살면서 23년을 방산 실무 최전선에서 보내면서 저는 항상 지키는 쪽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고 체계를 도입하고 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따지는 사람,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감각 자체가 제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저를
이름도 모르는 한국 간호장교가 무릎 꿇고 지혈해 주면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저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은 수십억 달러어치 장비를 팔면서도 승인 코드 하나를 놓고 절차를 따졌습니다. 한국은 계약서 한 장 없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장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 쓰러진 낯선 나라 관료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줬습니다. 조건은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 먼저 살리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거즈를 누르고 있는 간호장교의 손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비즈니스의 논리로도 외교의 논리로도 군사 동맹의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진짜입니다. 파이살이 옆에서 한국 군의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축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시드 어르신이 맞았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져서요. 새벽 3시였습니다. 이마에 붙인 거즈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저는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부다비 남부 방공 진지. 평소에는 패트리어 포대만 자리 잡고 있던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한국 기술진이 도착한 건 불과 4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천궁2 확장형 발사대 2기가 세워지고 있었고 레이더 연동 장비가 컨테이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사막 모래 위를 거미줄처럼 뻗어나갔고 한국 기술자들이 그 사이를 쉼없이 오갔습니다. 군화에 모래가 쌓여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헤드랜턴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딧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교대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째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도 사막의 밤바람에 체온이 떨어져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을 총괄하는 한국 기술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알았는데 이상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현지 기술지원단 단장,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잠을 안 잔 게 분명했습니다. 이 단장님, 사람들이 교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쉽니까? 이상훈 단장이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누가 죽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를 사막 한가운데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로와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 동안 방산업계에서 수많은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미국 기술진, 유럽 컨설턴트, 이스라엘 전문가, 다들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새벽 3시에 사막 한복판에서 교대도 없이 장비를 세팅하면서 지금 멈추면 누가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날이 밝자 파이살과 함께 한국 기술단의 본부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단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띄워진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배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천궁2 확장형의 배치와 운용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후속 프로그램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UAE 현지 엔지니어 대상 기술 교육 프로그램, 주요 부품의 현지 면허 생산 로드맵, 레이더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 및 현지 서버 이관 계획, 그리고 최종 단계에는 UAE 독자 운용 체계 수립 일정까지.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단장님, 이건 우리가 요청한 범위가 아닌데요. 우리는 긴급 배치만 요청한 겁니다. 이상훈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긴급 배치만 하고 돌아가는 걸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배치하고, 가르치고, 넘겨드리는 것까지가 저희 일입니다. 배치하고, 가르치고, 넘겨준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3번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은 장비를 팔면서 열쇠를 쥐었습니다. 정비 권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 부품 조달 경로 전부를 자기 손에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샀는데도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살수록 더 의존하게 되는 구조. 그게 20년 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긴 방산거래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우리를 묶어두는 구조가 아니라 풀어주는 구조였습니다. 의존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시키는 구조. 저는 그 차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이 단장님,
신뢰가 안 된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넘겨주면 나중에 한국이 손해 아닙니까? 우리가 자립하면 더 이상 한국 장비를 안 살 수도 있는데. 이상훈 단장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총괄님,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게 그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남의 나라한테 의존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답답함을 아니까 다른 나라한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이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새벽에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24시간도 안 돼서 발사대를 세우고 연동 체계를 가동하는 이 속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파이살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 역사를 정리한 보고서였는데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절 한국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 속에 고속도로를 깔고 플랜트를 세웠다는 이야기.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 납기를 어기면 전부 끝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는 기록.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사막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이 밤낮 없이 방공 장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업종은 건설에서 방산으로 바뀌었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고 시간에 쫓기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문화였습니다. 국가의 체질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자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살에게 말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측 채널을 통해 한화 디펜스 본사 방문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이틀 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차로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한화 디펜스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서는 순간부터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설비,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광경. 안내를 맡은 한화 측 담당자가 생산동 내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궁 투 확장형 발사대가 조립 중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라인 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는 물량입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UAE 후속 물량입니다. 후속 물량.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정식 추가 발주를 넣지도 않았는데. 잠깐, 우리가 추가 주문을 한 적이 없는데요. 담당자가 잠깐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청 오면 늦습니다. 요청이 오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문서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궁 투 확장형 발사대, 연동 레이더 모듈, 현지 적응형 소프트웨어 탑재 유닛, 생산 라인 위에 줄지어 선 그것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산 라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훈 단장, 박준영 담당관, 이름 모를 간호장교, 새벽 3시에 교대 없이 장비를 세우던 기술자들, 그리고 주문서도 없이 생산 라인을 돌리는 이 공장. 이건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을 통째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넘기고 사람을 키우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장 먼저 살리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창원 공장 바닥에 서서 형광등 불빛 아래 줄지어 선 발사대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대신 이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가 보자. 한국에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아부다비에 착륙하기까지 9시간 남짓.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거든요. 주문서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 요청 오면 늦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눈을 감아도 형광등 아래 줄지어 선 발사대들이 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파이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칼리드, 현장 상황이 달라졌어. 와서 직접 봐. 차를 타고 남부 방공 진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차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패트리어 포대 2기만 덩그러니 서 있던 그 사막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돼 있었습니다. 천궁 투 확장형 발사대 4기가 사방을 잡고 서 있었고 중앙에는 다기능 레이더가 하늘을 향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 차량 2대가 나란히 자리 잡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광통신 케이블이 모래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발전 차량이 낮은 엔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발사대 뒤쪽으로는 제장 전용 탄약 수송 차량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었습니다. 고작 48시간. 군사 장비 배치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보통 해외 방공 체계를 이동 배치하고 연동까지 완료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장비 분해, 해상 수송, 현지 재조립, 연동 테스트, 교전 모드 검증. 이게 정상적인 일정입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포대를 재배치할 때도 최소 4개월은 잡습니다. 한국은 그걸 48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중에 이상훈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항공 수송과 사전 배치를 병행했습니다. 창원에서 군용 수송기로 핵심 모듈을 직송했고 현재 미리 보관해둔 보조 장비와 결합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연동은 한국 본사와 실시간 원격으로 동시 진행했고요. 미리 보관해뒀다. 결국 그 이야기였습니다. 요청 오면 늦으니까 요청이 오기 전에 준비해 놓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저는 진지를 걸으며 한국 기술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하루는 아직 어젯밤에서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발사대 옆에서 연동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기술자, 레이더 모니터 앞에서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는 엔지니어, UAE 측 운용 요원에게 교범을 펼쳐놓고 설명하는 교관, 모두가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이상훈 단장이 커피를 한 잔 들고 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 둘 다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막의 새벽 하늘은 보라색에서 주황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천궁 투발사대의 윤곽이 그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단장님, 사람들 좀 쉬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훈 단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교전 준비 완료 판정이 나면 교대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안 쉽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 무게처럼 실려있는 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시간 뒤 교전 준비 완료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천궁2 확장형 체계가 UAE 통합방공망에 정식 연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방어 궤적이 초록색 선으로 그려졌을 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란 연계 세력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합참 정보분석관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 비행체 탐지, 드론 추정 30여 기, 순항미사일 추정 8기. 첫 번째 공격보다 규모가 큽니다. 도달 예상 시간 약 90분. 30여 기의 드론과 8기의 순항미사일. 첫 번째 공격의 거의 2배였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 패트리엇이 빗나가던 그 장면이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상훈 단장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무전기를 들고 한국어로 빠르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의 결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번 리허설한 연극의 마지막 공연처럼 모든 동선이 몸에 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드론 편대가 탐지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때를 지어 내려왔습니다. 기존 패트리엇 체계가 먼저 대응에 들어갔고 동시에 천궁2 확장형이 중거리 구간을 맡았습니다. 다층 방어. 높은 곳은 패트리엇이, 중간 구간은 천궁이, 그 아래는 근접 방어 체계가 잡는 구조. 첫 번째 요격, 성공. 두 번째 요격, 성공.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성공, 성공, 성공.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10기, 20기, 드론 편대가 무력화됐습니다. 이어서 순항미사일이 들어왔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밀한 궤적이었습니다. 천궁2 확장형의 레이더가 궤적을 잡았고 요격탄이 발사됐습니다. 8기의 순항미사일, 전부 요격. 상황실 화면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을 때 시계는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전 시간 53분, 피해 제로.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전부 요격에 성공했는데 환호가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 기술진은 즉시 장비 점검에 들어갔고 UAE 운용 요원들은 데이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단장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모니터 앞에 앉아 요격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는데 울음인지 안도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여러분, 6개월이 걸릴 일을 48시간 만에 끝내고 그 체계로 실전 위협을
전략 요격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환호도 없이 바로 다음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시간 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제임스 워싱턴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전화를 건 제임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높고 약간 빨랐습니다. 급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칼리드, 방금 상황 보고를 받았어. 이란 쪽 공격이 있었다면서. 먼저 안부를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걸프 지역 지원 재개를 결정했어. 패트리엇 추가 포대 전개와 기술 지원단 파견을 즉시 진행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전에 논의했던 업그레이드 패키지도 조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용의가 있어. 조건 완화, 지원 재개, 즉시 진행. 며칠 전까지 절차를 말하고 태평양 전구 우선순위를 말하고 전략적 제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던 그쪽이 한국이 전략 요격에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달려온 겁니다. 마치 시합이 끝난 뒤에 벤치에서 뛰어나와 악수를 청하는 선수처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멀리 천궁 투발사대의 실루엣이 황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 고맙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파이살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이었어. 뭐래? 도와주겠대. 파이살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도 통쾌함도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전략 요격, 피해 제로. 숫자는 분명히 제 눈으로 확인한 것들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통 승리한 뒤 잠이 안 오는 건 흥분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뒤척인 이유는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48시간. 주문서 없는 생산 라인. 지금 멈추면 누가 죽습니다. 현장 먼저 살리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교과서에도 어느 비즈니스 이론서에도 이런 행동 방식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파이살이 건네줬던 보고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절의 한국 기업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훑어본 적 있었지만 그때는 배경 지식 정도로만 읽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붙잡고 읽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한 건 1975년이었습니다. 기록을 파고들수록 이상한 대목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항목들이었습니다. 현장 인근 마을의 식수 공급이 끊겼을 때 현대건설 현장 소장이 독단으로 공사용 급수 차량을 마을로 돌렸다는 기록. 작업 중 현지 노동자가 쓰러지자 공사 현장 의무실을 개방해 치료했다는 기록. 납기가 촉박한 상황에서도 현지 작업자들에게 장비 조작법을 가르치느라 야간 교육을 병행했다는 기록. 이런 것들이 보고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쪽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간이 의료소를 설치해 현지 주민들에게 개방했다는 항목. 담수와 설비 시공 중 기술을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익혔다는 항목.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고 납기를 앞당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랬습니다. 건설이었다가 방산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사막에 도로를 깔다가 사막에 발사대를 세운 것뿐이었습니다. 행동의 패턴은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진짜로 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날 새벽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기를 비교하면서도 정작 그 무기를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낸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방식이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개인의 성격이 아닙니다. 국가의 체질입니다. 다음 날 파이살이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접경 지역 소도시에 당시 한국 기업과 함께 일했던 노인들이 아직 몇 분 생존해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직접 만나보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황토색 담벼락이 낮게 늘어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오후였고 골목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파이살의 지인이 안내한 집은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건물이었는데 문 앞에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훨씬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파이살이 얼른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노인은 1978년부터 7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현지 작업 반장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한국 기업 현장에서요. 저는 그분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어루만졌습니다. 관절이 굵어진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죠.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그때 물이 없었습니다. 현장 급수가 끊긴 지 이틀째였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그늘에 눕혀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노인이 멈췄습니다. 눈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분이 급수 차량을 직접 몰고 왔습니다. 물도 싣고 왔고 의약품도 싣고 왔습니다. 계약에 없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물도 약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분이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이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50년을 혼자 간직해 온 말을 처음 꺼내듯이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왔군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언가가 안에서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뭔가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느낌. 23년 동안 미국만 바라보며 쌓아온 논리의 탑이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파이살도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어떤 것이 그 골목에서 확인됐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요격률, 단가, 스프레드시트 위에서 숫자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더 나은 숫자 쪽을 고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2020년대에도 건설 현장에서도 방공진지에서도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계약서에 없는 일을 하고 사람을 먼저 살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이 패턴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무기를 보지 마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계약이 없을 때, 돈이 안 될 때,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을 때. 한국은 그 기준에서 50년 전에도 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합격이었습니다. 그날 서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두 묶음 서류를 봤습니다. 왼쪽은 미국 쪽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제안서, 오른쪽은 한국 쪽 천궁2 확장형 제안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왼쪽이 당연했고 오른쪽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서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묻어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보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숫자는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교전 시간 53분, 요격률 100%, 피해 제로. 이 세 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 뒤에 붙일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흘 동안 잠 못 자며 정리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들. 다시 말해 5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어떤 패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고 당일 아침 국방부 최고위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에너지부 장관, 왕실 안보자문관들, 그리고 라시드 어르신까지 참석하셨습니다. 80이 넘으신 그분이 회의실 상석에 앉으셔서 찻잔을 손에 들고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어르신은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시대착오라고 치부했던 그 말씀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리에 서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첫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눈을 들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그게 저희가 20년 넘게 해온 질문이었습니다. 스펙을 비교하고, 단가를 비교하고, 전투 실적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했던 건 이겁니다. 누가 끝까지 남는가?
누군가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이살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어르신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말을 드디어 들으셨다는 듯이. 저는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합동 상황실의 붉은 점들, 미국의 절차와 조건, 한국 기술단의 48시간, 주문서 없이 돌아가는 창원 공장의 생산 라인, 그리고 황토색 담벼락 마을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그 나라가 다시 왔군요. 라는 말까지. 숫자보다 그 이야기들이 더 길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자료를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측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공식 의제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천궁 투 확장형 추가 도입은 물론 공동 개발 및 현지 면허 생산 체계 구축을 병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결정이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미국 쪽 계약서 하나에 수십 번 회의를 거듭하던 그 방에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퍼지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방공 대응 결과를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타르 쪽에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타진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구조로 방공망을 재편하고 싶다는 의향이었습니다. 파이살이 그 소식들을 하나씩 전해줄 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지각판처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선택이 이웃 나라들의 선택을 바꾼다는 걸 아십니까? 방산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믿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선택하자 쿠웨이트가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카타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도미노가 아닙니다. 조수가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보고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 저는 국왕 아련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넓고 조용한 접견실이었습니다. 금빛 천장 장식이 오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실내는 묵직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국왕께서는 창가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 손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숫자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의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황토색 담벼락 마을, 50년 전의 급수 차량, 그 나라가 다시 왔군요. 라는 떨리는 목소리. 국왕께서는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창밖을 가끔 바라보셨고 손가락을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접견실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국왕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만났다. 그 두 문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뒤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는데 그 자리에서 감정을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제어가 안 됐습니다. 23년입니다. 23년 동안 무기를 사고 조건을 따지고 계약서 위의 숫자를 비교해온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다른 종류의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났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들의 스펙을 보러 갔다가 그들의 방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계약으로 끊어낼 수 없는 종류의 신뢰였습니다. 아련을 마치고 나오던 날 오후 남부 방공 진지에 들렀습니다. 천궁 투발사대 넷이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이상훈 단장이 현지 운용 요원들과 함께 점검표를 들고 발사대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 새벽에 교대도 없이 모래 위에서 장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멈추면 누가 죽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계약서가 완성되기 전에 생산 라인을 돌렸고 배치하고 가르치고 넘겨주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열쇠를 쥐고 팔았는데 이 사람은 열쇠째로 넘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즈니스로 설명이 됩니까? 외교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 50년 동안 쌓여서 하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걸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상훈 단장이 저를 알아보고 점검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오후 햇살이 수직으로 내리꽂히고 있었고 발사대의 그림자가 모래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상훈 단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약이었습니다. 이상훈 단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은 책임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멀리 발사대가 천천히 각도를 틀었습니다. 아직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쥔 채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당신들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제입니다. 이상훈 단장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천천히. 저는 그 악수의 무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23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23년 동안 제 판단의 시작점이자 끝점이었습니다.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문장은 다릅니다. 누가 끝까지 남는가?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계약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은 조건이 바뀌면 끊어집니다. 책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물을 날랐던 나라가 50년 뒤 같은 사막에 발사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완성되기 전에 생산 라인을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하늘이 뚫리려는 순간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한국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무기를 고를 때 제일 마지막에 물어야 할 질문은 스펙도, 가격도, 브랜드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끝까지 있었는가? 한국은 그랬습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